1914년 7월 시작된 1차 대전. 전쟁을 선포한 독일은 슐리펜 계획에 따라서 프랑스를 빠르게 밀고 러시아를 쳐서 승리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초반부터 좌절되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와의 서부전선에서 독일군은 방어에 급급하게 되고 러시아와의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이 밀려오는 상황. 프랑스와의 서부전선은 일진일퇴 교착 상태라고 쳐도 동쪽의 러시아를 상대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놓인 독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동쪽에서 몰려오는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동부전선의 위협을 막은 독일군. 그럼 동부가 해결되었으니 독일군은 서부전선을 다시 밀어붙여서 프랑스군을 격퇴해내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성공하게 될까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독일군은 끝내 프랑스를 못 밀었습니다. 아니 러시아 막았으니까 프랑스로 군대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의 병력은 한정되어 있었죠. 동부전선에서 러시아랑 싸울 때 독일이 병사는 어디서 데려왔겠습니까? 바로 프랑스와 싸우던 서부전선 병사 빼다가 써서 이겼죠. 즉 병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병력이 한계가 있는데 동서 둘 다 밀어붙일 수가 없었고 당연히 병력을 빼낸 독일군은 서부전선에서 계속 병력이 부족하여 프랑스 전선은 결국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죠. 하지만 그럼에도 독일군이 워낙 강력했던 탓에 프랑스군도 쉽사리 독일군을 뚫지 못하고 서로 공방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렇게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던 이때 생겨난 것이 바로 악명 높은 참호전이었죠. 참호는 땅만 파면 방어선이 구축되고 이게 또 방어력이 좋다 보니 양측의 공방에서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이야 땅 파괴시키고 병사들을 돌격시키면 되니까 편했죠. 문제는 참호 안의 병사들은 죽을 맛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땅은 워낙 저지대라 땅 조금만 파면 물이 고였고 온갖 노폐물이 그곳에 흘러들어가 참호는 엄청난 세균 덩어리였죠. 거기 하루종일 발을 담그니 참호족이라 하여 발이 썩어 들어갔고 전투로 계속 병사들이 죽으니 쥐떼가 창궐하여 시체를 먹고 고양이만큼 커졌습니다. 물론 참호 바깥은 더한 지옥이었죠. 저격병이 눈에 불을 켜고 있지, 돌격하면 기관총 세례 맞지, 배폭 맞아서 몸이 날아가지, 또한 전차가 있기는 했는데 이때에는 잘 안 쓰여서 지휘부는 그저 적진을 뚫기 위해서는 돌격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병사들을 돌격시켰습니다. 장병들은 우수수 죽어 나갔죠. 이렇게 양측은 소모전만을 계속하고 있었고 이게 2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그렇게 서로 출혈을 하니 먼저 못 버티는 쪽이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한계에 다다른 쪽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러, 영, 프 세 나라를 동시에 상대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물자 부족에도 시달렸기 때문이죠. 이는 영국 때문인데 영국은 전쟁이 시작하자 해군력으로 독일 해상을 봉쇄해버려서 독일은 전쟁 물자 공급을 못 받고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초조한 나머지 전선을 빨리 밀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마침내 극단적인 일을 벌이고야 맙니다. 바로 1915년 4월 2차 이프르 전투에서 독일군은 독가스를 사용했던 것이었죠. 그들은 맹독성 기체인 염소가스를 사용했고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낀 연합군은 순식간에 전투 불능이 되어 뒤로 후퇴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독가스 사용에 연합군의 방어선은 뚫릴 위기였죠. 하지만 안습하게도 독일군은 스스로 이 찬스를 놓칩니다. 정작 가스는 뿌렸는데 자기들도 가스 구름 안에는 들어가기 싫어서 우물대다가 시간을 끌었고 그 시간에 연합군은 금방 암모니아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여 독일군은 돌파에 실패한 것이었죠. 하여간 뭔가 자꾸 하려고는 하는데 그때마다 기회가 날아가 버리던 독일군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착 상태는 돌파되지 않았죠. 한편 잠시 시야를 넓혀서 이렇게 독일이 혼자 연합국을 상대하는 와중에 다른 동맹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삼국 동맹 일원이었던 이탈리아는 전쟁이 개시되자 중립을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찰 일은 전쟁이 독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탈리아는 연합국에게 붙어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독일에게 믿을 건 오스트리아밖에 없었죠. 그럼 오스트리아는 전쟁을 잘 했을까요? 그들은 적어도 배신은 안 했지만 문제는 그 대신 삽질을 겁나 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전쟁의 도화선이 된 세르비아를 먹으려고 공격했으나 오히려 자그마한 세르비아에게 격퇴된 것이었죠. 때문에 독일군이 구원을 와서 겨우 세르비아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1916년이 되면 이번엔 러시아군이 오스트리아를 격퇴합니다. 이것을 브루실로프 공세라고 하고 이때 오스트리아군은 괴멸 직전까지 몰렸죠. 그래서 독일군은 화를 억누르며
하며 서부전선에서 병력을 빼내 오스트리아를 도왔죠. 때문에 서부전선에서 독일군의 병력은 항상 중요할 때 부족했고, 이는 독일이 서부를 밀어붙이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트롤 데리고 혼자 캐리하냐? 근데 2차 대전 때에도 님 혼자 캐리하게 된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동맹국이었죠. 하지만 동맹국에서 오스트리아가 삽질을 했다면 연합국은 영국이 삽질을 했습니다. 교착 상태가 지속되던 1915년 연합국은 오스만 제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저번화에 설명드렸듯 다르다넬스 해협을 막아서 오스만은 러시아를 고립시켰기 때문이죠. 독일을 뺀 동맹국 중에서 나름의 역할을 그나마 잘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결단을 내렸죠. 러시아를 도와서 이 골칫거리인 다르다넬스 해협을 정복해버리기로, 때문에 최강 영국 해군을 죄다 데리고 가서 아주 초토화를 시키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는 좋은 시도이긴 한데 문제가 있었죠. 이때 영국군 수뇌부는 자기의 강한 해군력에 너무 자만하여 오스만 정도야 우리가 껌처럼 씹을 수 있지, 그냥 해군으로 빵빵 쏜 다음에 병사들만 상륙시키면 다르다넬스 점령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했고, 포격을 가한 뒤 해협 옆에 갈리폴리 반도에 무지성으로 병사를 상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오스만 병사들이 득시글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죠. 게다가 갈리폴리 반도는 상륙할 곳이 좁아서 포위 섬멸되기 딱 좋은 지형이었습니다. 때문에 상륙한 연합군에게 오스만이 기관총 세례를 퍼부어 연합군은 무려 25만의 사상자를 내고 후퇴하고 말죠.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던 오스만 제국에게 이렇게 지다니 연합군에게는 최악의 참패였죠. 이것이 그 유명한 연합군 최악의 삽질 갈리폴리 전투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으니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상황 판도를 생각해보면 오스트리아는 트롤짓은 하지만 어찌저찌 러시아 맞긴 했고 영국은 삽질을 해주고 하니까 독일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았죠. 주 전장인 서부전선에서는 강대국 영국과 프랑스도 작정하고 동시에 전력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서 독일군이 신통치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연합군의 병력은 점점 증강되고 있었고 오스트리아가 삽질하느라 독일은 거기 병력 보내야 하고 영국의 봉쇄로 독일은 말라가는 상황. 독일은 이를 타개할 것이 필요했죠. 때문에 당시 독일군 참모총장 팔켄하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아예 그냥 서부를 제대로 겁나 크게 한번 쳐서 연합군이 더 커지기 전에 전투 역량을 말소시켜버리기로 한 것이었죠. 그래서 팔켄하이는 프랑스의 요충지인 베르댕에 공세를 명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군은 여길 막을 수밖에 없으니 베르댕에서 프랑스군을 최대한 갈아버려서 전투 역량을 소모시키기로 한 것이었죠. 그렇게 독일군은 1916년 2월 무려 120만 동사를 동원하여 엄청난 대공세를 가합니다. 베르댕 전투의 시작이었죠. 과연 이것은 성공했을까요? 결과는 1차 대전 독일군의 전통대로 처음에는 잘 가다가 결국 폭망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군 지휘부가 문제였죠. 당시 독일군 수뇌부는 계획은 원대하게 짜놨는데 정작 공격을 시작하니 새가슴이 되어서 제대로 밀어붙이지를 못하고 간 보면서 깔짝깔짝 공격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군에게 시간을 주고 말았고, 그래서 전열을 정비한 프랑스군은 격전 끝에 독일군을 격퇴해냅니다. 게다가 전투 중반쯤 되면 영국군이 튀어나와서 베르댕저 옆에 솜강에서 역습을 가했죠.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솜 전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 독일군은 베르댕의 병력을 빼내 솜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독일군의 병력은 분산되어 베르댕 전투는 폭망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연합군의 피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베르댕과 솜에서 연합군은 100만 가까운 병사를 잃었던 것이었죠. 물론 독일군도 엄청나게 잃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이기긴 했어도 전쟁을 끝낼 정도로 크게 이긴 것도 아니라 여전히 독일은 거세게 방어해냈죠. 그러니 다들 전쟁에 지치기 시작했고 이 참혹한 전쟁의 끝은 어디일지 다들 막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전세가 반전되는 변수가 생기죠. 바로 전세계 끝판왕급의 먼치킨이 연합국 편으로 참전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참전한 것이었죠. 미국의 참전. 미국은 당시 천혜의 꿀땅인 미 대륙을 풀 가동시켜서 산업 생산량도 무지막지했고 인적 자원도 엄청나서 1차 대전에 400만이나 되는 병력을 지원한 강대국 중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세계 끝판왕인 그들은 갑자기 왜 참전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미국은
독일은 유럽에 수출을 겁나 하다 보니 1차 대전 중에도 영국과 프랑스에 물건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것에 꼭지가 돌았죠. 미국은 정작 독일한테는 물건을 정말 조금만 팔고 연합국한테만 엄청나게 팔아치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와 역사적으로 더 친밀하니까 그랬던 것이고, 미국이 그렇게 연합국을 먹여 살리고 있었죠. 결국 화딱지가 난 독일은 유보트 잠수함을 보냅니다. 유보트는 1차 대전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독일의 잠수함으로 유보트는 어뢰를 발사하여 영국으로 향하는 선박들을 마구 격침시켰죠. 문제는 그러다가 독일은 미국 선박까지 격침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1차적으로 격분했죠. 또한 1917년이 되면 미국을 이제 완전히 폭발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침엄한 전보 사건이라는 건데, 독일은 미국이 자꾸 연합국을 도와주니까 독일 외무장관 침엄한이 미국 아래에 있는 멕시코에 전보를 보내서, 야, 멕시코 너네 미국이 자꾸 우리 귀찮게 하는데 나중에 네가 우리 도와서 미국 좀 쳐줘라, 그럼 보상 짭짤하게 할게, 이렇게 꼬드기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에게 들통나 버렸고, 결국 미국 여론은 극대노, 마침내 위협적인 독일에 대항해 참전을 결정했죠. 그 소식을 들은 독일은 깜짝 놀랍니다. 미군의 초대물량이 독일에게 쏟아 부어진다는 것이었으니 때문에 가뜩이나 이때쯤이면 한계에 접어들었던 독일은 어떻게든 이를 타개하려 하는데, 그들이 생각한 건 바로 미국의 물량이 오기 전에 연합군을 크게 무찌러 놓자는 계획이었죠. 이를 위해 독일군은 최후의 공세를 결심했고, 이를 루덴도르프 공세라고 합니다. 그렇게 1918년 공세가 시작되었고 엄청난 군사가 동원되었는데, 그 결과는 공세는 초반에 눈부신 성과를 냈지만 문제는 독일군은 그 성과에 취해서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 더 무리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전선에 균열이 생겼고, 결국 작전이 성공하기도 전에 미군은 도착하고 오히려 연합군이 역공에 나서 8월 아미엥 전투에서 독일군을 무찔러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패배와는 달랐죠. 지금까지는 영국과 프랑스만 상대하면 되었지만 이젠 미군이 한 달에 30만 병사를 보충해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의 국력은 한계에 접어들고 있었고, 독일은 루덴도르프 공세에서 68만을 잃었죠. 완벽하게 독일의 열세가 되었습니다. 연합군은 이제 엄청난 물량으로 역으로 공세를 시작하여 전세를 반전시키는 대반격을 가함으로써 체크메이트를 향해 진격했죠. 이를 100일 공세라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상 독일은 전투 역량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죠. 쉽게 말해 나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이 참전만 안 했으면 독일에게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17년쯤 되면 독일을 상대하던 러시아가 해롱해롱되고 리타이어했기 때문이었죠. 러시아는 하도 독일한테 당하고 병사들 잃었지, 전비는 전비대로 지출해서 경제 폭망했지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이어져서 차르 정부는 몰락하고 러시아에는 소비에트 정부가 들어섰죠. 그리고 소비에트 러시아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독일과 평화조약을 맺고 전선에서 이탈함으로써 독일은 이제 서부 전선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미군이 도착하니 이 이점은 다 날아갔죠. 미국에 400만 병력이 추가로 몰려오는데 말입니다. 결국 서부 전선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게다가 연합군은 이제는 신무기 전차까지 제대로 개발해서 총동원하여 계속 진격해오던 터였습니다. 이때부터 전차가 제대로 쓰였고 거대한 쇳덩이가 참호를 막 뭉개고 들어왔죠. 결국 동맹국은 연합국의 전방위적 공세에 차례로 무너져 나갔습니다. 먼저 지중해 전선에서 싸우던 오스만 제국이 10월 항복했고, 다음 달 오스트리아가 항복했죠. 이에 독일군은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고, 마침내 독일 국민들의 사기마저 떨어져 독일 내에서는 러시아처럼 막 혁명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렇게 병사들까지 킬 군항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독일에서는 마침내 카이저 정부를 뒤집는 11월 혁명이 일어났죠. 결국 카이저 비렐름 2세는 퇴위하고 망명했고 독일 제국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던 독일은 항복했죠. 그렇게 유례없는 대전쟁 1차 세계대전은 끝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동맹국들은 나락행 갔습니다. 일단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었고 오스만 제국도 조각조각 나서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주역인 독일은 엄청나게 후들어 맞았죠. 독일을 완전히 절단냈던 베르사유 조약 때문인데 이 조약으로 독일은
독일은 알토란 땅인 알자스 로렌을 포함한 전체 영토의 15%를 잃었고 독일의 22년치 세입에 해당하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전후 독일 경제는 막대한 배상금으로 망가지기 시작했고 1920년대 후반 세계 대공황이 와서 독일 경제는 파탄이 나죠. 이렇게 독일 제국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패배감과 절망감에 찌들게 된 독일인이었습니다. 1차 대전 시작때와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으니 독일은 정말 굴욕적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혹하게 조약을 맺어놓으니 이는 새로운 불만의 씨앗을 잉태한 것이었죠. 전 독일 국민들은 짓밟힌 자존심 때문에 너무나도 분노하고 있었고 마침 이럴 때 히틀러라는 희대의 선동꾼이 등장해 패배감에 사로잡힌 독일인들에게 우리 게르만족의 부흥을 이뤄내자 라며 독일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에서는 악명 높은 나치당이 권력을 잡고 말죠. 결국 독일은 다시 제국의 꿈을 쫓게 되고 이는 곧 불과 20여 년 만에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윌라 오디오북에 있는 세계사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라는 책을 참고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 입문자들에게 세계사를 알기 쉽게 흐름을 설명해주는 책인데 책 중 1차 대전 파트를 다루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 책을 제 채널 커뮤니티에서 추천드렸었는데 이렇게 윌라에 있는 오디오북으로도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윌라 오디오북을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이 오디오북이 좋은 게 종이책은 각 잡고 봐야 하지만 오디오북은 게임할 때나 설거지, 샤워, 청소 이런 반복 작업을 하는 지루한 시간에도 켜놓으며 오히려 지식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때 들으면 잠도 잘 와요. 누구나 윌라 앱이나 홈피에서 이 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데 구글 플레이나 애플 스토어에서 윌라 오디오북을 다운받은 뒤 별별 역사 이름으로 쿠폰을 등록하시면 한 달 동안 윌라 오디오북 무료, 남은 3개월 동안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들으면 책 한 권에 8시간 정도 되는데 그렇게 들으면 한 달에 책 2권도 뚝딱입니다. 그러니 쿠폰 꼭 등록하시고 무료 혜택 받아 가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세계사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도 제가 강력 추천하는 책이니 1차 대전 말고도 세계사 전체 흐름을 살펴보시고 싶은 분들은 윌라에서 이 책을 들어보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